김정은, 그는 북한의 통치자입니다. 겨우 36살이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의 가족은 70년 넘게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여 북한 인민들을 통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에게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앞으로 나와서 더 깨끗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범죄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김정은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독재자입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데브3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클 콜리어는 자신이 물려받은 마피아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사업가이자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피아 국가가 없었다면 김씨 정권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여러 면에서 거대한 범죄 카르텔입니다. 총기, 마약, 위조 지폐, 사이버 범죄는 1년에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것은 김정은 개인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정일 때도 정권을 유지했던 방식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현대화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이설주 부인과 함께 외출하거나 다른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복형, 김정남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고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때때로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이 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계의 밝은 사람에 의하면 김정남이 사실은 CIA 정보원이었고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CCTV 영상들은 김정남이 의심스러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북한 정권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미국은 그런 김정남을 정보원으로서 그가 가진 어떤 정보라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남에게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는 김정남의 행위가 매우 반역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형을 상대해야 할 때가 왔었던 것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 국제공항 두 여성 암살자도 공항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김정남이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정남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독극물에 의해 공항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김정은은 스스로 내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엘리트 부대를 추가로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호위사령부처럼 김정은을 최근접에서 보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훈련에 있어서 SAERS나 해군 특수부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옛날 우리의 왕이 그러했듯 김정은의 음식을 검사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위한 휴대용 화장실도 지참합니다. 혹시라도 외국 정보기관이 그의 대변을 분석하여 그가 가진 어떤 질병에 대한 혈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니콜라스 코바체비치는 한때 스위스에서 김정은과 같이 학교 다닐 때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본 김정은은 전형적인 스포츠인처럼 시카고 불스 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마이클 조던 신발을 신고 농구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농구에 열정적이고 승부욕이 넘쳐나고 신속했기에 같이 운동을 하던 팀 동료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그의 어린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유럽의 부자 아이 같은 삶을 즐겼습니다. 파리에서 NBA 게임을 보았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적어도 그의 곁에 이모가 있었을 때까지는요. 그러나 김정은의 생모가 암으로 거의 생명을 다하자 이모는 로열 패밀리에서 배제될까봐 두려워 어두운 한밤중 집을 빠져나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미국 대사관에 숨었다가 바로 독일의 군사기지로 신속히 옮겨졌고 CIA에 의해 이모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미국으로 이동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모는 이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버려져 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17살 때 그는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유럽에서 살며 자유를 가까이서 직접 본 적이 있어 그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달라진 북한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북한 인민들이 다시는 절약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몇십 년간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 내부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집단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서양에서 생활한 북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스위스에서의 시간은 최고 지도자인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국의 사람들이 더 세계적인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에게는 더욱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2012년 김정은은 수도인 평양 근처에 스키장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그의 국민들을 위해 테마파크와 쇼핑몰도 건설하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희망을 그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북한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정은에게 또 다른 도전이 놓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디지털 시대에서 그는 자신의 국민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수십 년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충성도 기반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대를 유혹하고자 인터넷 액세스와 휴대전화 액세스를 넓히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보 접근이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이 서방 민주주의의 삶을 보게 된다면 그 환상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시청 혹은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75년 동안 김씨 가족은 생존을 위해 힘과 공포에 의존해왔습니다. 김정은이 친위적 폭군에서 친근한 인간적인 리더로 변모하려 하면서 그는 왕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내의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2001년경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북한을 계승할 문제를 물었고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 아들들은 모두 게으른 바보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언급한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김정은보다 4년 늦게 1988년에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사망까지 달콤한 공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의 존재에 대해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죽은 후 김정은이 계승하면서 그녀와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여정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북한 정치에 참여할 건지를 묻는 것이겠지요. 보통 이럴 땐 충분한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 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고 김여정은 2018년 계급의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정은은 그녀를 첫 번째 해외 임무에 파견했는데 그것은 적군 영토로 가는 임무였습니다. 적군 영토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김여정이 남한에 도착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로 김씨 가족 중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선수들이 처음으로 함께 경기를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두 개의 한국 팀이 하나로 합쳐진 아이스하키 경기였으며 그녀는 VIP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수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녀는 이상한 스핑크스 같은 미소를 지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남쪽으로 왔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그녀는 남한 정부와의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김여정은 가족 회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어로 작성된 모든 미디어, 언론 및 문서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보내지는 모든 종이나 이메일은 대부분 그녀가 검토합니다. 이 일은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녀 자신이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명령으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는 김여정의 권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장군들보다 김여정을 더 높은 위치의 정치국 최고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경에서 일하던 역할에서 실제 체제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김여정은 북한 국영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 자신도 매우 드물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는 그녀가 북한 체제에서 독특하고 특권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여정이 남한에 메시지를 보내 두 나라 간 대화를 위해 사용되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킵니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비 180억, 유지비, 사용료 포함 235억 원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올린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이 폭발은 평양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성장하는 권력을 고정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지 못할 친북적 내용을 군사합의서에 포함시킨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정은은 국가를 현대화하면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빠와 여동생이 역할 분담을 한 양자 독재처럼 보입니다. 김여정은 공포, 공격 및 징계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로 질서를 유지하고 반면 김정은은 친절하고 온화한 이미지의 현대 정치인으로 자신을 재창조합니다. 최근 사이 김정은은 딸과 자주 동행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노출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정은은 다른 리더들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저분한 일의 일부는 김여정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앞에서 말한 그의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면 북한을 진정으로 현대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면 국제 무대에 나서서 70년간의 외부 세계와의 고립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이란 의미는 북한 인민들에게 체제에 갇혀 알 수 없었던 거짓과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김씨 왕좌의 멸망을 뜻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통일에 관한 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통일이란 단어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의 손에 든 핵무기가 자신의 왕국을 서방 세계가 건설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게임을 한다면 그의 왕국은 더 한층 빨리 무너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